그 잔 입에 대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그쪽 시어머니가 와인잔에 독가루를 바르라고 시켰어요. 천박한 집안 출신이라며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억지로 건넨 화해의 와인을 마시라던 순간 네킨을 건네던 웨이터가 잔바람에 흔들리듯 떨며 서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진 서윤은 시어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자기 잔과 남편의 잔을 바꿔버렸어요. 잠시 후 남편은 기분 좋게 잔을 비웠고 이내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식탁 위로 엎어졌습니다. 안 돼. 왜 네가 쓰러져? 내가 저 천년한테 먹이려고 독을 탄 건데. 서윤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고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 저녁 햇살이 레스토랑의 두꺼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오고 있었어요. 별실 안에는 장미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흰 식탁보 위로 은빛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천 회장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 재현이 서윤의 옆자리에서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음식 정말 좋은 곳으로 잡았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그래, 우리 아들이 신경 많이 썼구나. 시어머니가 천천히 냅킨을 펴서 무릎에 올리며 서윤을 흘겨봤어요. 그 눈빛은 분명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깔려 있어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진 말 많이 했지? 오늘은 이제 그만큼 풀자고 자리 만든 거니까 편하게 먹거라. 서윤은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천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식 날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객들 앞에서 축사를 해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하객석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월급으로 우리 아들 감당이 되겠니? 오늘 하객분들 앞에서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마. 재현이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하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도 박수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웨딩드레스 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현이 당황해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탁 쳐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서윤의 볼 위로 흘러내린 눈물을 하객들은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날도 있었어요. 결혼 1년째 되던 여름 시어머니가 보약이라며 한약 봉지를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갈색 봉지를 뜯었을 때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간호사 10년 차의 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한약 특유의 쓴 냄새 사이로 에스트로겐, 제제 특유의 달짝지근한 화학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어요.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일반 한약보다 유난히 탁했고 침전물이 봉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그날 밤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한약이 아니야. 피임 성분이 섞여 있어. 냄새도 색깔도 다 달라. 재현은 한참 동안 한약 봉지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윤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약을 전부 쏟아버렸어요.
변기 물이 탁한 갈색으로 물드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 시간이 좀 필요해. 그 말을 1년 동안 들었고, 2년째에도 들었고, 3년째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던 그 사람의 시간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 재현이 대수롭지 않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금 정리 때문에 잠깐 아파트 명의를 빌려갔어. 금방 돌려받을 거야. 서윤은 그때 물었어요.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재현이 서윤을 빤히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를 못 믿어?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의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가 진심이라면 정말 좋겠어요. 천 회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내가 따로 가져온 와인이 있는데 그걸로 우리 셋 식구 잔에 따라주세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웨이터가 묵직한 와인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웨이터가 다가왔는데 어쩐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서윤은 그 떨림을 보면서도 그저 긴장한 직원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굉장히 귀한 거 아니에요? 라벨만 봐도 보통이 아닌데요. 우리 며느리 먹일 와인인데 내가 이 정도 신경은 써야지. 서윤은 천 회장이 며느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입에 올리는 모습에 잠시 멍해졌어요.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웨이터가 천 회장의 잔부터 천천히 따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와인이 잔에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다음으로 재현의 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의 잔 차례가 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서윤 옆으로 다가오면서 슬쩍 냅킨 하나를 더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모님, 절대 그 와인 드시면 안 돼요. 그쪽 시어머니가 아까 와인잔에 돛가루 바르라고 시켰어요. 그 술 드시면 큰일 나요. 순간 서윤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귓속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윤은 입을 꽉 다문 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맞잡았어요. 이거 받으세요. 만약 드시게 되면 바로 삼키셔야 살아요. 웨이터는 서윤의 손에 작은 약병 하나를 냅킨과 함께 쥐어주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간호사 본능이 정체 모를 약을 의심하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웨이터의 떨리는 손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약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계산하며 서윤은 약병을 꽉 움켜쥐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천 회장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우리 가족 화해의 의미로 다 함께 한잔하자. 재현이 순진한 얼굴로 잔을 들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룸문 쪽에서 지배인이 들어와 천 회장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가족 모임 중인 거 얘기 안 했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해요. 천 회장이 잔을 내려놓고 지배인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 재현도 자기 휴대폰을 꺼내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윤은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잔을 마시고 바로 해독제를 삼키면 살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면 끝이야. 시어머니의 범행은 영원히 묻힌다.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증거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세상을요. 의료사고를 덮으려는 병원 앞에서 보호자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기록 한 줄 없으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잔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재현이 마시면 해독제를 즉시 먹이면 된다. 그 계산이 서는 순간 서윤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기 잔과 재현의 잔을 슬그머니 바꿨어요.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잔을 바꾸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등에서는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해독제가 안 들으면? 그 생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남편을 죽일 수도 있는 짓을 한 거야.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반달 모양으로 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은 바뀌었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천 회장이 지배인을 돌려보내고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보자. 생신 기념으로 한 잔 쭉 들이키렴.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해요. 재현이 잔을 입가로 가져가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췄어요. 제발 마시지 마. 그냥 입만 대다 내려놓아줘.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잔을 기울여 단숨에 와인을 들이켰어요. 붉은 와인이 그의 목을 따라 넘어가는 소리가 한없이 느리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손바닥에 약병을 꼭 쥔 채로 재현의 얼굴만 바라 쳐다봤어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재현의 얼굴이 갑자기 시퍼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목을 부여잡으며 헉헉거리기 시작했어요. 천 회장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꺼억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더니 식탁 위 와인잔과 접시들이 와장창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은빛 포크와 나이프가 카펫 위로 굴러가고 붉은 와인이 흰 식탁볼을 시뻘겋게 적셨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서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재현을 부둥켜 안았어요. 재현의 몸이 서윤의 팔 안에서 잔바람에 흔들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어리벙벙한 얼굴로 일어섰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네가 쓰러져? 내가 저 천년한테 먹이려고 독을 탄 건데 내 아들한테 왜? 룸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천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서윤의 귓속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입을 벌려 약병에 든 액체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털어넣었습니다. 여보, 삼켜. 제발 삼켜야 해. 재현의 목을 대가 움찔거리며 약을 받아 넘기는 게 느껴졌어요. 서윤은 빈 약병을 무의식적으로 가방에 쑤셔넣고는 재현의 가슴 위에 얼굴을 묻고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룸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서윤은 재현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옆에 매달리듯 따라붙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뭘 드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와인이에요. 와인에 독이 들어 있었어요. 방금 해독제는 먹였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재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재현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눈동자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천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내 아들 좀 살려줘요. 서윤은 그 외침을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방금 전 천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 천년한테 먹이려고 탄 건데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룸 안에 있던 직원들 서너 명도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서윤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현을 들것 위에 옮겨 싣고 빠르게 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서윤도 정신없이 그 뒤를 따라 달려나갔습니다. 천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따라오려 했지만 직원들 사이에 휩쓸려 뒤로 처졌어요. 구급차는 비좁고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들건 옆에 앉아 재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여보, 조금만 버텨. 병원 거의 다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구급대원이 재현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며 무전기에 대고 뭐라 말을 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서윤은 그 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가 멈추자마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들것이 자동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고 서윤은 그 뒤를 헐레벌떡 따라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급한 손짓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재현을 처치실 안쪽으로 옮겼어요.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보호자분은 일단 밖에서 기다리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간호사인데요. 옆에서 도울 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처치실 문이 서윤의 코앞에서 닫혔어요. 뻗은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은 그 차가운 문에 손바닥을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끝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 회장이 비서를 양옆에 거느린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 회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2년 어떻게 우리 재현이가 저렇게 됐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방금 그 자리에서 어머니 본인이 직접 자백하셨잖아요. 천 회장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이 서윤의 뺨을 향해 날아왔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았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고 뺨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 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때리세요. 더 때리세요. 그래도 어젯밤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안 지워져요. 직원들 귀에도 제 귀에도 다 박혀 있어요. 천 회장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백은 무슨 자백이야? 누가 들었어? 누가 봤어? 다 너년이 꾸민 짓 아니야? 서윤은 입안에 고인 피를 삼키며 천 회장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거기 직원들 다 들었어요. 저쪽 웨이터도 매니저도 다 들었다고요. 천 회장이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비서에게 손짓을 했어요. 비서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아들 일어나기 전에 니년을 먼저 끌어내릴 테니까. 천 회장이 휙 돌아서서 복도 저편의 빈 의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그 옆에 붙어 끊임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레스토랑 사장은 입 막아야 합니다.
직원들 명단 뽑아서 한 명씩 처리하시고 원본은 오늘 안으로 다 지워야 해요. 기자 쪽도 미리 잡아두셨고요. 내일 아침 기사 제목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서윤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통째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눈앞에서 진실이 지워지고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때의 그 답답함이요. 서윤이 지금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재현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네, 괜찮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해독제가 빨리 들어와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위세척도 마쳤고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볼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장기 손상이 심각했을 텐데 운이 좋으셨어요. 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복도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무릎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저쪽 의자에 앉아있던 천 회장이 의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거 맞죠? 후유증은 없는 거죠? 네, 회장님. 위세척이 잘 끝났고 해독제 반응도 좋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천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흐느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바닥에서 올려다보며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때리고 협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또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천 회장이 의사를 따라 중환자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여전히 그 옆에 붙어 어딘가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푸르스름한 빛이 복도 끝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고 그 빛에 서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윤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박혔습니다. 오늘 밤 보고 들은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새벽 4시를 가리키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새벽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서윤은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입안은 모래를 한 움큼 삼킨 것처럼 까끌까끌했어요.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간호사가 다가와 재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재현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었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서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재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에 따뜻한 체온이 돌아온 것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어제 분명히 어머니랑 식사하러 갔었는데.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잠시 미뤄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천 회장의 손길이 먼저 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어제 어머니가 와인잔에 독을 타셨어. 그게 내 잔이었는데 내가 식탁 밑으로 잔을 바꿔서 당신이 그걸 마시게 된 거야. 재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여보, 어머니가 어제 그 자리에서 직접 그러셨어. 천년한테 먹이려고 탄 건데 왜 네가 맞았냐고. 거기 직원들도 다 들었어. 재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우당탕거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천 회장이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서너 명을 거느린 채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들 어디 있어? 비켜라, 이년아. 천 회장이 서윤을 거칠게 밀쳐내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휘청거리며 벽 쪽으로 밀려났어요. 재현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재현아,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정말 그러셨어요? 와인에 정말 독을 타셨어요? 천 회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재현아, 엄마 말 잘 들어. 어제 그 와인에 독을 탄 건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너까지 죽이려고 한 거야. 엄마가 들어와서야 알게 됐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입으로 다 자백하셨잖아요. 천 회장이 휙 돌아서서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디서 며느리란 게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워. 니년이 평소에 우리 재현이 재산이며 우리 집안이며 욕심 부리던 게 한두 번이냐? 재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베개로 쓰러졌어요.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들 지금 약 기운에 정신이 없어. 너 같은 년한테 더 이상 우리 아들 못 맡긴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천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서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침대 옆 난간을 꽉 잡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내 말 믿어줘. 내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재현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지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캑캑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불러. 빨리. 내 아들 또 발작해. 간호사들이 불이 나게 뛰어들어와 재현의 산소 마스크를 다시 채웠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경호원들의 손에 잡혀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복도에 내동댕이 쳐진 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굳게 닫혔고 그 안에서 천 회장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수석비서가 서윤에게 손짓을 했어요.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수석비서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서윤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위자료 8억입니다. 지금 이 길로 짐 싸서 조용히 떠나시면 더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회장님은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서윤은 봉투를 받아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봉투 안에 빳빳한 종이가 두툼하게 들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의 두께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석비서를 바라봤어요. 실장님, 이거 제 장례비인 거예요. 입막음비인 거예요? 수석비서가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모든 답이었어요. 사람 목숨이 그렇게 싸요? 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려다 친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게 8억으로 끝날 일인가요? 며느님,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는구나. 우리 회장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서윤은 수석비서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이 복도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가서 어머니께 전해요. 돈으로 사람 목숨팔이 목숨 취급하는 그 추악한 짓거리, 내가 세상에 다 알릴 거라고요. 수석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서윤을 노려보더니 휙 돌아서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다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병원 자동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어요. 서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에게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발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사 시절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을 남겨. 기록이 없으면 아무도 안 믿어. 병원에서 10년을 일하면서 몸에 새겨진 그 한 문장이 서윤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벽을 짚으면서도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서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 안내 데스크에서 형사과로 안내받아 들어갔을 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형사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와인잔에 독을 타셨어요. 그걸 제 남편이 잘못 마셔서 응급실까지 갔고요. 살인미수로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형사가 펜을 책상에 탁 내려놓더니 헛웃음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요? 어디 시어머니인데요? 중앙의료원 천 회장님이세요. 형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서윤을 빤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러갔습니다. 서윤은 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사가 전화를 받은 채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그냥 고부 사이의 사소한 오해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정말 그러셨겠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시고 그래도 정 억울하시면 다시 오세요. 형사님,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지금 사소한 오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 일단 가세요. 조서는 다음에 작성하시고요. 서윤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형사가 다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이제 의지할 곳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젯밤 손에 약병을 쥐어준 그 웨이터, 그 사람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경찰서를 나선 서윤은 한참을 거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병원으로 다시 갈 수도 없는 처지였어요. 서윤은 결국 근처 모텔에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객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제 그 레스토랑 번호를 검색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3번,
4번을 연거푸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웨이터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이름 한자도 챙기지 못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서윤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밤 한숨도 못 잔 탓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쾅쾅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객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 너머에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경찰복을 입은 사내둘과 양복을 입은 노신사 1명, 그리고 어디서 본 적 있는 그 수석비서가 함께 서 있었어요. 한서윤 씨 맞으시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경찰이 서윤의 팔을 잡아 객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노신사 1명이 문 앞에 나타나며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윤 씨, 저는 천 회장님 측 법률 대리인 송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묵비권 행사 가능하고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찰 1명이 가방 안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작은 약병을 꺼내 보였어요. 어제 서윤이 재현의 입에 털어넣었던 바로 그 약병이었습니다. 이 약병 알아보시겠습니까? 어제 응급실에서 보호자분 가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성분 분석 결과 해독제 맞고요. 결국 본인이 독약과 해독제를 직접 준비해 두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약은 어제 레스토랑 웨이터가 저한테 준 거라고요. 송 변호사가 입가에 얄팍한 미소를 띠며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윤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어제 레스토랑 지배인과 직원 4명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며느님께서 평소 시어머님 험담을 자주 하셨고 남편분 재산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다는 내용이 일치하게 적혀 있네요. 거기에 어제 그 자리에서 며느님이 직접 와인병을 만지셨다는 증언도 있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매수당한 거라고요. 며느님, 그러게 어제 제가 좋게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서윤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객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제 남편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송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통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 나야. 여보, 내 말 들어봐. 지금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간대. 서윤아, 너 정말 왜 그랬어? 어머니 쪽 사람이 병실로 서류하고 사진을 들고 왔어.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술이며 다 봤어. 너 왜 그랬니? 재현의 목소리는 약 기운에 잠겨 흐릿했습니다. 서윤은 수화기를 양손으로 꽉 쥐었어요. 여보, 내 눈을 봐. 내 눈을 보면 알잖아. 근데 전화로는 안 보이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삼킨 울음이 목구멍에서 뜨겁게 치밀었어요. 여보, 나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어머니가 다 꾸민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서윤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조금만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석비서가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경찰이 다가와 서윤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윤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 2명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텔 로비로 끌려나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연달아 터지는 플래시 불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남편을 독살하려 한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께 누명 씌우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서윤은 두 손이 수갑에 묶여 있어 얼굴을 가릴 수도 없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 정면으로 노출된 채 로비를 가로질러 끌려갔습니다. 모텔 정문 앞에 세워진 경찰차에 떠밀려 올라타는 순간 한 기자가 휴대폰 화면을 서윤의 코 앞에 들이밀었어요. 그 화면에는 이미 큼지막한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재산 노린 의사 남편 독살 미수, 며느리의 잔혹한 두 얼굴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서윤은 그 화면을 보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판이 짜여 있었던 거예요. 기자 쪽도 미리 잡아두셨고 내일 아침 기사 제목까지 다 정해져 있다던 비서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천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정말로 없었어요. 경찰차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서윤은 좌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남편마저 등을 돌리고 경찰도 안 믿고 기사까지 나돌고 있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도 진실을 붙잡고 버틸 수 있으셨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한 서윤은 곧바로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벽은 시멘트 그대로였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 하나가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쇠창살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잠겼어요. 서윤은 매트 위에 무릎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평범하던 삶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그 시절이, 재현과 처음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던 그 봄날이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전화 목소리가 귓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너 정말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재현이 주례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사람은 약에 취해 있었을 뿐이야. 어머니가 보여준 거짓 증거를 본 거야라며 재현을 변호하려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미워해야 하는 건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엉켜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법조차 안 믿는다는 공포가 유치장의 차가운 벽보다 더 서늘하게 밀려왔어요. 이대로 살인 미수범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윤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쇠창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다가왔어요. 한서윤 씨, 국선 변호인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미소도 동정도 없었어요. 그는 쇠창살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 이기기 어렵습니다. 증거도 너무 불리하게 짜여 있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범행을 인정하시고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시면
형량을 절반 이하로 낮춰드릴 수 있어요. 그 편이 본인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님까지 그쪽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의뢰인한테 가장 현실적인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데 이대로 가면 그냥 영장 발부됩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서윤은 다시 매트 위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유치장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윤은 그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머릿속에 재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어머니가 보여준 거짓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씨, 면회가 들어왔어요. 긴급 면회라고 하는데 만나시겠습니까? 누구예요? 누가 저를 면회하러 와요? 그건 가서 보시면 됩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가닥 희망이 가슴속에서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쇠창살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서윤을 면회실 쪽으로 이끌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 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실은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가운데 두꺼운 투명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고 양쪽으로 작은 의자 하나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안쪽 의자에 앉았어요. 가림막 너머에는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면회실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맞은편 문이 열리고 두꺼운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얼굴 절반을 마스크로 가린 그 사람은 자리에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렸어요. 서윤은 그 사람이 자리에 앉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이 어제 약병을 쥐어주었던 그 웨이터의 눈이었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한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얼굴, 누가 그랬어요? 어제 사모님 가신 다음에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좀 맞았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웨이터가 가림막 너머로 서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사모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하율이 아빠예요. 5년 전에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신세졌던 그 하율이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서윤은 5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당시 응급실로 실려온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급성기관지염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처방을 잘못 내려 약물 부작용으로 호흡이 멈춰가던 그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그때 평간호사 신분으로 의료사고를 덮으려던 병원 측에 맞서서 보호자에게 진실을 알렸고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도왔던 기억이 났어요. 그 결정으로 한 달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아이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율이 아빠? 하율이는 건강하죠? 네네. 덕분에 우리 하율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키도 또래만큼 잘 크고요. 그날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하율이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율이 아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은 가림막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하율이 아빠도 자기 손을 가림막 넘어 마주댔습니다. 사모님,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하율이 아빠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제가 그 레스토랑에 취직한 지 2달쯤 됐을 때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천 회장님 수행원들이 가끔 와서 오늘 손님 특별히 신경 써라 하면서 봉투를 건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특별관리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약 명단을 확인하는데 특별관리 칸에 오재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율이 아빠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이 한서윤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우리 하율이 살려준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 집 며느리라니. 그때부터 수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행원들이 오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사장님이 특정 잔을 따로 빼놓으라는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하율이 아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봉지 안에는 소형 녹음기 하나와 저장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가루봉지를 주면서 와인잔에 바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 모르게 이 녹음기로 다 녹음해 뒀어요. 돈봉투 건네면서 입단속하라던 목소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이 저장 카드 안에는 어제 주방 쪽 녹화 원본이 들어 있어요. 사모님이 가신 다음에 지배인이 저장소에 들어가서 원본 지우려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빼돌렸습니다. 하율이 아빠, 이걸 어떻게 해? 사모님이 우리 하율이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저 어제부터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건달들한테 쫓겨다녔어요.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모님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서윤은 가림막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도망 다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변호사님한테 전달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면회 끝나면 또 어디로 숨어야 돼서요. 하율이 아빠, 우리 대학교 선배 중에 윤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권 변호사로 오래 일하셨어요. 그분께 전해주세요. 윤정훈 변호사님이에요. 윤정훈 변호사님 알겠어요. 면회 나가자마자 바로 갈게요. 하율이 아빠,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율이 아빠 도와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사모님은 저랑 우리 하율이 살려주신 분이에요. 빚 갚는 겁니다. 저야말로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하율이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스크를 다시 올려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는 그 모습이 너무 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사모님 꼭 이기세요. 우리 하율이가 사모님 살아나오는 거 기도하고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가림막 너머를 바라봤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속영장 실질 심사법정은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검사석 뒤편에는 천 회장의 수석비서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수의를 입은 채로 피고인석에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찬 손목이 묵직했어요. 자, 피고인 측 변호인 진술하세요. 서윤의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끔한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윤정훈 변호사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서윤은 그 얼굴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중대한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어젯밤 입수한 결정적 증거 2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갑자기 공개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합니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변호인은 계속하세요. 윤 변호사가 장비를 연결해 법정 안에 천 회장의 또렷한 목소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루를 며느리 잔에 발라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까 들킬 일 없어. 입막음용으로 돈봉투 받으시고 끝나면 이 번호 다시는 누르지 말아요.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헛바람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어서 법정 화면을 켜자 흑백의 녹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 주방 쪽 복도에서 천 회장이 웨이터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또렷하게 잡혔어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지배인이 저장실에 들어가 기록을 조작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 동안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검사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재판장님, 그게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한서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정황이 의심되며 진범의 존재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도록 합니다. 법정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의 기자들이 우르르 일어나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인석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수갑이 풀리는 차가운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새까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윤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 위에 마련된 자리 앞으로 다가갔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천 회장님으로부터 살인미수를 당했고 거기에 더해 증거인멸과 무고까지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불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때 군중 사이에서 누군가 휘청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환자복 위에 점퍼만 걸쳐 입은 재현이 환자용 슬리퍼를 끌며 서윤을 향해 비틀비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링거줄이 그의 팔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서윤 앞에 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죽을 뻔한 게 무섭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의심한 게 무서웠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무릎 꿇은 재현을 내려다봤어요. 쏟아지는 카메라 불빛 사이로 그의 들썩이는 어깨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 카메라 앞에서 이러지 마. 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용서인지 아닌지는 서윤 자신도 몰랐어요. 다만 이 사람을 카메라 앞에 더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둘 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재현이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고 서윤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차 안을 붉게 물들였어요. 침묵이 무거웠지만 어떤 말보다도 그 침묵이 솔직했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추자 재현이 시동을 끄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윤아, 나 자격이 있을까? 이 집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서윤은 차 문을 열고 먼저 내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재현이 운전석에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그 얘기는 안에서 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재현이 천천히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재현이 벽에 걸린 천 회장 부부의 가족사진, 식탁 옆에 비싼 도자기, 안방 화장대 위에 줄지어 선 명품 화장품들을 한참 동안 둘러봤어요. 그 사람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밤 안에 어머니 흔적 다 치워버리자. 더 이상 이 집에 그림자 한 조각도 남기고 싶지 않아. 여보, 몸도 아직 안 좋은데 천천히 해도 돼. 아니, 오늘이어야 해. 내일까지 끌고 가면 내가 또 흔들릴 것 같아. 서윤은 말없이 큰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재현은 그 자리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한 세월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순간이 한 번쯤 찾아옵니다. 그 칼을 뽑아내는 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손을 뻗어야 합니다. 지금 재현이 딱 그 칼을 뽑아내는 중이었어요. 며칠 뒤 천 회장의 자택과 병원 재단 사무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쳤어요. 이튿날 새벽에는 천 회장이 잠옷바람으로 수갑이 채워져 끌려 나오는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꾸민 함정이에요. 내가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다들 정신 차리세요. 평생 명품 정장만 입고 살았던 그 사람이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으로 카메라 앞에 끌려 나오는 모습은 묘하게 숙연했어요. 며칠 뒤 재현이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큰 소리 치시더라. 며느리가 꾸민 짓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서약서 한 장 던지고 왔어. 병원 후계자 자리, 재산 다 포기한다고. 어머니랑 나는 이제 남이라고. 여보, 괜찮아? 응. 후련해. 이제야 숨이 좀 쉬어져. 서윤은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자란 사람이 그 그늘을 스스로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식탁에서 커피잔을 들던 재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현이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병원 인사과인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재현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오재영 과장님, 오늘 불호해고 통보드립니다. 사유는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식탁 위에 떨어졌어요. 천 회장이 수감되어 있어도 재단 안에는 그 사람의 신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 속에는 험상궂은 남자 4명이 종이 한 장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명도 집행으로 왔습니다. 문 여세요.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집행관이 종이를 서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 새 주인이 명도 집행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빼셔야 해요. 여긴 저희 집인데요. 등기부등본 보세요. 일주일 전에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재현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종이를 받아든 그 사람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를 읽어 내려가던 재현의 눈동자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지? 어머니를 못 믿냐고 했지? 내가 그 말을 했어.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이 등기부를 쥔 채 현관벽에 등을 기대더니
그대로 미끄러져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 결혼할 때 잠깐 어머니 앞으로 해뒀던 거. 그때 네가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를 못 믿냐고 했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들어가시기 직전에 다 팔아넘기신 거야.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서유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그 사람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 스스로 삼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통장은? 우리 적금이며 월급 통장은? 재현이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칸에는 0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내 월급 통장 관리하시던 권한 그대로 갖고 계셨으니까. 다 빼가셨어. 한 푼도 안 남기고. 서유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집행관들이 한쪽에서 짐을 빼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어요.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일부를 따로 떼어두었던 돈이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트렁크에 옷가지와 이불 몇 채만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빌딩 숲이 멀어지고 점점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펼쳐졌어요. 산동네 꼭대기에 부동산이 소개해준 방 한 칸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한 구석에는 거뭇거뭇한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데서 살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이 같이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거면 됐어. 서유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좁은 방 안에 둘이 부둥켜 안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한 채를 바닥에 깔고 나란히 누웠어요. 대사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깜빡이는 형광등, 오래된 벽지에 곰팡이 얼룩이 천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났어요. 서윤이 먼저 손을 뻗어 재현의 손을 찾았습니다. 재현의 거칠어진 손이 서윤의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말보다 그 손의 힘이 더 많은 것을 전했어요. 재현이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서윤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모로 누워 잠든 뒤 서윤은 속이 좀 메스꺼리더라고요. 생리가 2달 가까이 늦어졌는데 그동안 정신이 없어 헤아릴 겨를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간호사 10년 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거였어요. 확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먹일 수 없다는 공포가 먼저 왔어요. 분유 한 통이 8만 원 가까이 한다는 것을 소아병동에서 산모들에게 수없이 들었거든요. 지금 400만 원이 전부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가방을 뒤져 약국에서 받아둔 임신 확인 도구 하나를 꺼냈어요. 약국 계산대에서 이것을 집어들 때도 손이 떨렸었습니다. 좁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1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창에 두 줄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서유는 그것을 손에 든 채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기쁨이 먼저였는지 두려움이 먼저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곰팡이 핀 단칸방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또 너무 고마웠어요.
서윤은 한참 동안 거기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방으로 돌아와 잠든 재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뒤 새벽 4시 반, 재현은 안전화를 신고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의사 손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손은 손이야. 의사 손도 인간의 손이고 노가다 일꾼 손도 인간 손이야. 가족 먹여 살리는데 손 가릴 게 뭐가 있어? 재현이 잠시 멈칫하더니 현관 앞에서 안전화 끈을 고쳐매며 중얼거렸어요. 서윤아, 나 수술할 때 손 떨린 적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오늘 삽 잡는데 손이 떨리더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 살리면 되니까. 재현이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서윤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재현이 있을 때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전날이었어요. 단칸방으로 온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남은 돈으로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어요. 카드를 내밀었더니 기계가 삐소리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서윤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한 장씩 세었어요. 10,000원짜리를 한 장, 2장, 3장. 거스름 돈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트를 나서는데 라면 박스가 팔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 허리를 굽혀 다시 안아 올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재현이 안전화를 처음 신어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불편한지 몇 번을 벗었다 신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그러다 서윤의 눈치를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서윤은 텅 빈 부엌에서 냄비 하나를 꺼내 라면을 끓이면서 예전 집에 있던 전기밥솥이 문득 떠올랐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해가 뜨고 서윤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을 지나 작은 백반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율이 아빠가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나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윤은 카운터에 앉아 식당 사장에게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시고요. 저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살린 은인이고요. 정직원으로 좀 써주세요.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우리 직원은 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부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율이 아빠가 그릇을 들고 지나가다가 서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고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서 잠시 배에 손을 얹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단칸방에서의 8달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재현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작업복을 챙겨 건설 현장으로 나갔고 늦은 저녁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인 뒤 다시 자정 너머까지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좁은 방 안에서 살림을 꾸렸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버텼고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지해 몸을 녹였습니다. 산부인과는 동네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의원 한 곳만 다녔어요. 제대로 된 영양제 하나를 챙겨 먹지 못한 채 8달이 흘러갔습니다. 진통이 찾아온 새벽, 재현은 마침 대리운전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재현은 작업복 위에 점퍼만 걸친 채 서윤을 부축해 동네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좁은 분만실 안에서 서윤은 5시간을 버텼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사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분만실 안에 울려 퍼진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간호사가 태어난 아기를 서윤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따뜻한 생명이 가슴팍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이. 엄마야, 엄마. 분만실 문 너머에서 재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할 형편이 안 되어 다음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방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하은이를 눕히고 서윤은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어요. 서윤은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재현은 출산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핸들을 잡으러 나갔어요. 분유 한 통이 8만 원 가까이 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보, 며칠만 쉬다가 가면 안 돼? 하은이 분유값은 벌어야지. 걱정 마. 나 안 죽어. 재현이 새벽 어둠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한참 동안 대문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이 하나 키우느라 잠 한 숨 못 자고 새벽마다 눈을 비비셨던 그 시절이 떠오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100일이 다가오던 어느 밤이었어요. 자정 무렵 잘 자던 하은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은이의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우리 아기, 우리 하은이 왜 이래? 이마에 손을 다시 대보니 정말 펄펄 끓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들썩이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헐떡거리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하은이가 숨을 못 쉬어. 입술이 다 파래졌어. 지금 가. 지금 갈게. 너 먼저 응급실로 가. 큰 병원으로 가야 돼. 서윤은 작은 강보로 하은이를 감쌌습니다. 급한 마음에 슬리퍼를 끌며 골목길을 뛰어내려왔어요. 골목 어귀를 돌다가 슬리퍼가 벗겨졌습니다. 주워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발바닥이 까지는 느낌이 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하은이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그 숨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큰 길에 나왔는데 택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1번, 2번, 3번. 빈 차가 없었어요. 4번째로 손을 흔들었을 때 빨간 불 켜진 택시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을 여는 순간 무릎이 꺾이듯 차 안으로 쓰러져 들어갔어요.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기사님이 서윤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 곧장 대학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윤은 하은이를 안고 접수 창구로 달려갔어요.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입술이 다 파래졌어요. 숨을 잘 못 쉬어요. 간호사가 바로 응급실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간호사가 2 팔을 내밀어 아이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하은이를 감쌌어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저 놓으면 안 돼요. 간호사 출신인 서윤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넘기는 순간
팔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빈팔의 가벼움이 공포처럼 밀려왔어요. 당직 의사가 하은이를 진찰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요. 일단 산소 공급부터 하고 정밀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서서 두 손을 맞잡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조금 뒤 재현이 작업복 그대로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새벽 내내 여러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심장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는 의사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검사가 끝난 뒤 하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두 사람은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들어주세요. 서윤은 재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의사가 책상 위 검사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기 심장에 선천적인 기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 맞죠? 수술만 성공하면 정상 생활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입원비랑 수술비 합쳐서 보통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보셔야 합니다. 재현의 손이 서윤의 손 안에서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그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재현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날 아침 두 사람은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한데요. 의료비 지원 받으려면 절차가 좀 있어요.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서윤은 서류 위에 올려놓은 손을 멈췄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 달이면 우리 아기 못 버텨요. 한 달 안에 수술 못하면 우리 아기 못 살려요. 공무원이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시내에 있는 구호단체 몇 군데를 더 돌았어요. 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서류 심사가 빨라도 보름은 걸린다는 거였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 문도 두드렸습니다. 세 군데를 돌았어요. 세 군데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편분 신용기록에 빚보증 미해결이 있어서요. 대출 어렵습니다. 빚보증요? 저는 그런 거 선 적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4년 전에 오재현 명의로 보증 서신 게 있어요. 주채무자가 천영숙 회장님이시고 오재현 님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증 금액이 15억입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본인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요. 재현이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어. 재현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현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재현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사채업자 사무실까지 찾아갔어요. 때 묻은 책상 너머에 앉아있던 사내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신용 기록도 엉망이고 보증인이라도 있어야 빌려드리지요. 우리 아기 죽어가요. 이자 얼마든지 낼게요. 아주머니, 우리도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두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쫓겨났어요.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재현의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골목길 가로등 기둥을 두 팔로 끌어안더니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못 살리면 어떡하지?
우리 하은이 못 살리면 나도 못 살아. 서윤은 그 옆에 서서 함께 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둘의 그림자를 골목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벽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멈췄어요.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속삭임이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벽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다급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심박 확인 장치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곡선이 평평한 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심박수 50, 45 계속 떨어져요. 우리 아기, 우리 하은이 좀 살려주세요. 당직 의사가 뛰어들어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서윤은 유리벽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아요. 제발 우리 하은이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서윤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흐느꼈어요. 재현은 한참 동안 유리벽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재현의 두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보호자 의자에 모로 앉아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어깨에 따뜻한 무언가가 덮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재현이 자기 외투를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더 자. 재현이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따뜻함에 안심이 되어 다시 눈을 감았어요. 재현이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어요.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3시를 가리키는 복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무렵 서윤은 보호자 의자에서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있어야 할 재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외투만 서윤의 어깨 위에 덮인 채 그 사람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어요. 서윤은 묘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재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각 재현은 도시 외곽의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며칠 동안 깎지 못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작업복 점퍼는 흙먼지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고 했어요. 승강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답니다. 작업복에 흙이 묻어 있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대요. 이 꼴로 어머니 앞에 서야 한다는 자각이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다가 멈췄대요. 택시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교도소까지 가는 동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버스를 탔다고 해요. 버스 창밖으로 새벽 도시가 흘러가는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었다. 오늘은 아버지로 간다. 재현은 그 한마디를 되뇌며 교도소 정문 앞에 섰다고 했어요. 한참 동안 그 높은 회색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생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었어요. 면회 신청서 앞에서 재현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수감자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천영숙 회장요. 제 어머니입니다. 특별 면회 신청합니다. 재현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다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유리벽에 매달리듯 붙어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심박 확인 장치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무과에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오하은 아기 보호자분, 오하은 아기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저예요. 제가 엄마예요. 어머님 방금 수술비 전액 결제됐어요. 6천만 원 입금 확인됐고요. 입원 보증금까지 다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그 돈을? 익명 후원자라고만 적혀 있어요. 어머님,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곧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하은이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그 침대를 따라가다가 수술실 자동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작은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하은이의 얼굴이 멀어져 갔습니다. 서윤은 자동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뒤늦게 재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받은 그 전화 너머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하은이 수술비 들어갔지? 들어갔을 거야. 여보, 어디야?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머니께 다녀왔어. 어머니가 다 내놓으셨어. 서윤아, 미안해. 다 끝나고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 동안 수술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면회실 안에서 재현은 투명한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거꾸로 매달린 듯 묵직했어요. 잠시 후 맞은편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천 회장이 두 명의 교도관에게 호송되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석 달 전 압수수색을 당하던 그 도도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얼굴은 노랗게 떴어요. 다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의절한 아들이. 어떤 바람이 불었길래? 재현이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한테 매맞고 살더니 이제는 빌어먹고 살게 됐나? 그 꼴이 다 뭐냐? 어머니,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봐라. 무릎 꿇고 빌면 받아줄까 생각해보지. 재현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있는 하은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가슴에 여러 가닥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핏기가 가셔 푸르스름했어요. 재현이 그 사진을 가림막에 천천히 밀착시켰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 손녀입니다. 어머니 핏줄이에요. 오하은이라고 갓 100일 지났습니다. 천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이 사진 위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이래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못 산대요. 수술비가 6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저희한테 돈 한 푼이 없어요. 사채까지 알아봤는데 다 거절당했고요. 동사무소도 구호단체도 다 한 달은 걸린대요. 우리 하은이 한 달 못 버텨요. 천 회장이 입을 꽉 다물었어요. 수의 자락을 움켜쥔 그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어머니 손녀잖아요. 어머니 닮은 눈매를 하고 있어요. 사진 자세히 보세요. 어머니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아요. 가라.
나는 그런 손녀 둔 적 없다. 천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자꾸만 사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재현이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가림막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 입술이 떨렸어요. 첫 번째,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에야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어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하은이만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어머니께 바칠게요. 다시는 어머님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숨겨두신 그 돈, 그 비자금만 있으면 우리 하은이 살릴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어머니 종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 뭐든 다 할게요. 천 회장이 가림막 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돈과 자존심으로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성벽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 회장이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단 작은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천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림막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내 손녀냐? 내 피가 흐르는 아이냐고. 네, 어머니. 어머니 손녀예요. 오하은이에요. 천 회장이 수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수화기가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천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천 회장의 몸이 새우처럼 굽어졌습니다. 천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친년이지. 돈에 미치고 자존심에 미쳐서 내 핏줄을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내가 죽일 년이야. 천 회장이 떨어뜨린 수화기를 다시 부여잡았어요. 재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어미가 미쳤었어. 우리 손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해. 천 회장이 교도관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거기 내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급해요. 내 변호사 정태호 좀 불러주세요. 교도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재현은 면회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천 회장이 가림막으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재현아, 일어나. 일어나, 아들. 너 무릎 꿇으려고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지 않니? 20분이 흘러 면회실에 천 회장의 전속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천 회장은 변호사 앞에서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도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정 변호사, 내가 그동안 차명으로 묶어뒀던 계좌들 있죠? 그거 다 해제하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 중에 6천만 원은 지금 당장 우리 손녀 오하은 수술비로 병원에 송금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재현이 통장으로 다 넣어주세요. 1시간 안에 처리해 주시고요. 회장님, 그게 회장님 노후를 위해서 따로. 노후가 무슨 노후예요? 노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노후가 어디 있어요? 빨리 처리하세요. 1시간 안에. 변호사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천 회장이 손가락이 떨리는 와중에도 또박또박 또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소아심장병 환우 기금에 익명으로 기부하세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내가 죽기 전에 속죄라도 좀 해야겠어요. 변호사는 다급한 손길로 어딘가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지고 자동문이 열린 것은 정확히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피 묻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며 서윤 앞으로 다가왔어요. 서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심장 기형 부위 완벽하게 교정됐어요. 우리 하은이 살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다리가 꺾여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뒤늦게 도착한 재현이 서윤의 옆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하은이는 작은 가슴에 붕대를 두른 채 잠들어 있었어요. 붉은 기운이 도는 뺨이 너무 곱고 따뜻해서 서윤은 그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발을 만져봤어요.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제 아빠가 잘할게. 잠시 뒤 하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작은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서윤의 얼굴 위에 멈췄어요. 그리고 입을 벌렸습니다. 수술 전에는 듣지 못했던 맑은 울음소리가 회복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대로 숨을 쉬는 아이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면서 울었어요. 재현도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회복실 간호사가 슬쩍 고개를 돌리며 눈가를 닦는 게 보였어요.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입원 중이었지만 두 사람도 잠시 눈을 붙여야 했어요. 좁은 방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재현이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윤아, 응, 우리 하은이 태어나면 셋이서 여기 누워보자. 좁아도 괜찮아. 그래, 좁아도 괜찮아. 서윤은 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재현이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곰팡이 핀 천장이 그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지붕이었어요. 며칠 뒤 천 회장은 변호사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동산과 주식까지 모두 정리해 소아심장병 환우 기금에 익명으로 기부하겠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었어요. 평생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그 사람은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은이가 첫돌을 맞이하던 날 서윤과 재현은 산동네 단칸방을 떠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냈어요. 천 회장의 비자금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편 명의 빚 보증도 모두 풀렸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벗은 재현은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서윤 또한 옛 동료들의 응원 속에 대학병원 소아병동으로 돌아가 수간호사 자리에 앉았어요. 복직 첫날 저녁 식탁에서 재현이 가만히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정말 멀리 돌아왔다. 그래, 정말 멀리도 왔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고 입가에서 옹알이가 사라지고 또박또박한 문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봄날 아침 서윤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 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요즘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져 병원 진료를 자주 받는다는 이야기가 면회에 다녀온 재현을 통해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서윤은 편지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다가 재현에게 보여주었어요. 서윤아, 같이 가볼래? 하은이도 데리고. 그래, 같이 가자. 한 번은 데려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세 식구는 차를 몰아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하은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종알거렸습니다. 엄마, 꽃비야. 꽃비. 그래, 하은아, 꽃비 오네. 정말 예쁘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선 천 회장은 정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새었고
두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가림막 너머에서 하은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컸어. 천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림막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가림막 너머의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작은 손바닥을 가림막에 쫙 붙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안녕. 천 회장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천 회장이 하은이의 작은 손바닥에 자기 손을 마주댔습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이 겹쳐졌어요. 서유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아려오는데 묘하게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어머니, 천 회장이 눈물 젖은 얼굴로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아, 너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가도 갚지 못할 죄를 지었어. 어머니,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그 뒤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기억해요. 그건 잊지 못해요. 천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가 우리 하은이 살리셨잖아요. 가지고 계신 거 다 내놓으셨잖아요. 아픈 아이들 위해서 그 돈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용서하려고요. 서윤아, 미워하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은이가 이렇게 크는 동안 어머니 미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천 회장이 그 자리에서 가림막에 이마를 박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어미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처음으로 천 회장의 입에서 며느리라는 단어가 진심을 담아 흘러나왔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 있던 재현도 가림막 너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이는 그 사이에 가만히 서서 할머니의 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 회장이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물이 턱 밑으로 떨어졌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가림막 너머 손녀의 작은 손바닥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어요. 면회실 안에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천 회장이 천천히 자기 손바닥을 하은이의 손에 다시 맞대고 입을 열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것이 어떤 사과보다 무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작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 하은이 있어. 천 회장이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수의 자락이 눈물로 흠뻑 젖어 들어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간다는 안내 방송이 울리고 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 회장이 마지막으로 서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줄 몰랐던 그 사람의 백발이 흔들렸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재현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윤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다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가 같이 한 거야.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재현이 서윤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하은이가 그 사이에서 작은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넘어 푸른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세 사람의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교도소를 빠져나왔어요. 뒷좌석에서 하은이가 벚꽃잎을 만지작거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고 재현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가로수 사이로 오후 햇살이 차 안을 비스듬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침묵이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재현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어요. 봄볕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움 하나 내려놓은 게 이렇게 가벼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고 나니 가장 가벼워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서윤 자신이더라고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 봄날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쯤 생기지요. 가슴에 박힌 그 못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식사를 거르고 그러시잖아요. 그 못 빼내는 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으로 천천히 빼내셔야 돼요. 힘들면 힘든 대로 천천히 오늘 하루치만 빼내시면 됩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봄날의 햇살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